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을 돌파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압승 직후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전쟁 가능국으로 개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앞으로 한일 관계 어떤 파장이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다카이치 일강체제 출범이 한일 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짚어보겠습니다. 양기호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다카이치 총리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 3분의 2 의석을 넘는 압승을 거뒀는데 이번 압승을 보고 일본 언론은요. 다카이치 일강 체제 구축하고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다졌다 이런 평가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교수님 보기에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뭐 이제 일강 체제는 맞는데 장기 집권은 아직은 두고 봐야 됩니다. 모르는 거죠, 아직. 맞습니다. 네네. 이제 역시 이제 이번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개인 인기도 그러니까 20대, 30대가 보통 70%, 80% 이상의 지지도를 보냈거든요. 네. 그러면 중도 성향이 완전히 다카이치 총리한테 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기존의 옛날 일본의 자민당 총리라고 그러면 좀 나이 든 할아버지 스타일. 그렇죠. 예, 그리고 당선 한 10몇 회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세습 정치가 뭐 본인이 황족이거나 아니면 이제 적어도 장관급 이상의 그 부친이 있거나 아니면 부인이 재벌이거나 하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서민 출신의 이런 여성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마을이 어떤 그 간결합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약속을 나름대로 잘 지키고 또 굉장히 그 실행력도 빨라요. 스피드감이 네.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일본인들이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또 이제 그 시정 연설을 국회에서 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을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1.1%, 재작년은 마이너스 0.2%였거든요. 네. 네, 그런데 비해서 중국은 5%, 미국은 2%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침체가 30년 이상 지속돼 왔고 그리고 일본 경제에 대한 미래 비전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다카이치 총리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라는 점이 일본인들의 기본적으로 공감대를 샀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중일 갈등이 심각해진 상태에서 강한 일본이라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충분히 억지력을 갖춘 강한 일본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몰표가 오히려 중국의 예상과는 빗나가지고 완전히 그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형국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역시 이제 이번에는 이 다카이치의 압승이긴 한데 자민당의 압승은 아닙니다. 자민당은 이제 지지율이 그대로 30%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지지율하고 4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카이치 지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면 자민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그래서 장기 집권 가능성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된다는 것이고 단지 이제 일본의 그 리버럴 진보 세력들이 완전히 이번에 굉장히 붕괴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49석으로 줄었는데 입헌 민주당이 제일 야당인데 이 지역구 289석에서 건진 게 7석이거든요. 네. 249석을 자민당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적어도 소선구제 이제 선거 제도에서는 일본의 진보 세력이 완전히 완패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이제 일본에서 이 리버럴 세력들을 어떻게 재건할지 그것도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아주 특이한데 진보 세력이 완패하고 자민당의 승리라기보다는 다카이치의 승리다. 자민당 맞습니다. 뭐 30%인데 다카이치는 70%에 육박하는 맞습니다. 그런 높은 지지율 그 힘으로 완승을 거뒀다 이런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풍요로운 일본, 강한 일본. 중국과의 충돌이 상당히 표에 도움이 됐고 맞습니다. 또 젊은 층들이 기존의 세습 정치인이 아닌 점도 젊은 층한테는 그 어떤 요인이 된 거가 유인이 된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와, 저도 그 압승을 보고 좀 놀랐었는데 좀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자, 여자 아베 신조로 불리는 강경 보수 성향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실제로 총선 압승 이후에 개헌, 전쟁할 수 있는 나라 하겠다. 이게 뭐 중국하고 막 싸우던 강경 입장하고 좀 약간 맥이 닿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가
우리 안보에는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보세요? 평화헌법 개정은 당분간 어렵습니다. 아, 어려워요. 역시 그건 쉽지 현실화되기 않습니다. 힘들다. 현실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아베 정권 때도 중의원 참여는 거의 3분의 2에 가까웠거든요. 네. 그래도 못했습니다. 그 8년 동안의 장기 집권 속에서도 아베가 입만 열면 정상국가 개헌하겠다 했는데 못했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이제 간단합니다. 이게 중의원에서는 지금 3분의 2 이상을 확대를 했는데 일본의 평화헌법에 따르면 중의원하고 참여는 동시에 3분의 2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 투표를 해서 절반 이상 유권자가 과반수가 지지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평화헌법은 80년 가까이 한 번도 한 글자도 고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아직까지 이제 평화헌법에 대한 지지도는 남아 있고 특히 이제 2028년 7월달에 참여연 선거가 있거든요. 거기서 다시 한번 다카이치 총리가 압승을 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은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높지 않습니다. 아마 2년 동안 다카이치 총리가 버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경제적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상태로는 경제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아마 2018년 2년 반 뒤에 있을 참여연 선거에서도 네. 압승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개헌 문제는 물 건너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종의 정치 구호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아베가 제일 잘 쓰던 게 납치자 문제. 북한 납치자 문제를 데려오겠다라고 해놓고 20년 동안 전혀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일본 국민들은 계속 기다려요. 물론 피해자 유가족들도 기다리고 있고 가족들도 평화헌법도 비슷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할 수 없는데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우파를 결집하는 일종의 구호. 그 다그스 휘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괴를 이제 부르는 이 휘슬, 호루라기 같은 건데 그걸 계속 외쳐대는 겁니다. 근데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국민들 속이는 건데. 일종의 기만이죠. 예. 결국은 왜냐하면 특히 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 문제를 아베 전 총리가 간방장관 때부터 제기하고 나서 결국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은 만약에 2028년 7월 달에 네. 참여연에서 압승을 하게 되면 그건 현실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네. 겁니다. 자, 과연 다카이치 총리의 대북 정책이 과연 어떨까? 대외 정책 중에서도 대북 정책. 기존의 어떤 다른 정권과 비교해서 좀 차이가 있을 걸로 보세요. 지금은 이제 본인은 어떤 발언을 했냐면 네. 총리에 당선되자마자 네. 어떤 장소든 어떤 시간이든 전혀 형식이든 구애받지 않고 아무튼 북한의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과 북일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네. 제안을 했고 이미 북한 측에도 그 사안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은 현 단계로서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다음에는 일본이 우경화되고 있다. 군사 대국하려고 한다고 맹비난을 쏟아부었거든요. 더더욱 여건은 나쁘다. 나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기시다 총리 때는 상당히 접촉이 있었습니다. 네. 하노이라든지 아니면 몽골 같은 데서 북일 접촉이 그 물 밑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지금은 그런 징후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일본과의 어떤 국교 정상화에 대한 어떤 이 그 가시적인 성과라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납치자 문제만 주장하거든요. 근데 북한은 다 끝났다는 것인데 일본은 끝났다지 않았다는 것이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전혀 이게 맞지 않고 해결될 전망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그 북일 국교 정상화 이야기만 해놓고 네. 납치자 문제로 일본이 완전히 북한을 불량 국가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용당했다. 아베한테 악용당했다는 어떤 피의식이 굉장히 있어요. 북한 쪽에서. 납치자 문제로 북한을 불량 국가로 만들었다는 거는 그냥 외교적 성명의 차원입니까? 아니면 유엔 같은 데 가서 그렇게 막 이제 다른 국가들을 설득한 겁니까? 다른 국가들 우리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도 예. 그렇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일본에 오면 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납치 피해자.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외교적인 쟁점으로 만들어버린 것이고 네. 적어도 일본 국내에서는 북한이 그동안 말하자면 식민지 시대 때 한국이나 북한이 입었던 그 피해는 완전히 사라지고 북한은 완전히 가해 국가로 남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정치가라도 이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유연한 반응을 보이거나 조금 더 오픈된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의 낙선을 각오해야 되는 일본 정치에서 가장 건들기 힘든 일종의 그 트라우마로 남아버린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그 피의식이 북한도 있는 거죠, 역시. 물론 이것은 인권 차원에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이 전혀 일본 측에 반영되고 있지 않고 일본이 이용만 하려고 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북한과 수교를 하면서 네. 그다음에 배상도 하고 이 문제도 납치한 문제 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다카이 정권 하에서는 납치자 문제가 무조건 입구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은 북한은 결국은 이건 뭐 해봤자 결국은 정해져 있다 결론은 그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강경 외교 노선을 다카이치 총리 그 정부가 앞으로도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개를 많이 숙이고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해결되거나 사실 테이블에 같이 앉을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는 취지로 낮다는 이제 거죠. 예, 네.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돌아와 볼게요. 일단은 일본과의 납북자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뭐 북일 정상회담이라든지 이거는 조금 생각보다는 좀 먼 얘기다. 맞습니다. 그건 아주 당분간은 극적인 예, 어떤 기대하기 계기가 어렵다라고 있긴 보시면 됩니다. 힘들면 자 지금부터 우리나라 얘기를 해보면요. 이재명 대통령 집권 초부터 과거사 문제와 경제협력 분리하는 투트랙 외교 기조 견지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일본이 얼마나 좀 호응할 거라고 보시는지 또 그 관건은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좀 그 일본에 대한 강경한 발언도 많이 쏟아냈었고 다카이치도 굉장히 강경 우파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충돌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지금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실용 외교로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가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를 지금 너무나 국제 정세가 엄중하고 국내 문제도 어렵고 북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간다라는 그런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식이 강합니다.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일 갈등이 엄청나게 심각하거든요. 네. 이 문제는 절대 수년 내에 안 풀립니다. 예를 들면 아베 총리가 2013년에 12월 달에 야스쿠니 네. 신사를 참배했어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중국이 엄청나게 반발했고 그 관계가 다시 화해를 맞이한 국면도 4년 뒤입니다. 무려 4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부담이 되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도 동맹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일종의 네. 거령이고 예. 동맹들이 오히려 미국을 착취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강한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그리고 약해진 미일 관계에서 또다시 한국까지 적으로 돌리면 다카이치의 외교라는 것이 굉장히 이건 약해지는 겁니다. 일본 내에서도 우파들도 굉장히 찬성하지 않을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이 실용 외교로서 양국이 투트랙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합의가 있고 지금이 너무나 이제 국제 정세가 엄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힘을 합쳐서 같이 어떤 그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점에서는 공통 인식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이번에 그 나라에서 있었듯이 셔틀 회담이 완전히 정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그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전통적 우방인 미국은 어떤 돈을 챙기려는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지금 강하고 그러니까 뭐 뜯긴다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뜯기는 대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트럼프 거고. 대통령이 그런 말했습니다. 동맹들이 미국을 갈취했다고 그러니까요.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동맹들이 지금 뭐 갈취당하는 느낌을 받는 그런 관계가 돼버렸잖아요. 중국과는 아주 안 좋고 한국과도 나쁘면 이제 이게 일본이 어떻게 보면 설 자리가 없다. 완전 가까워질 수밖에 외교적으로 없다. 고립되는 거죠. 일본으로서는. 역시 한국도 중국과 잘 지내야 되지만 미국에게 일본과 비슷한 동병상련의 처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까워질 수 있는 동의는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예,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3월에 이제 셔틀 외교하기로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갔고 일각에서 3월에 이제 방문 시점이 될 거다 관측도 나오는데 요 정상이 만나면 우리 정부가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나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대일력기는 좋았다. 네. 아주 좀 점수로 평가하자면 굉장히 90점 이상의 후한 점수를 받아야 된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약간의 이벤트성이 지금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얻은 게 뭐냐? 그렇죠. 그러니까 드럼을 치는 건 좋고 중국에 가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 그건 좋은데 인증사진 좋은데 그러면 한중관계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느냐? 약간은 나오고 있습니다. 서해 구조물을 중국이 이제 가져간다든지 네, 네. 그런 건 나오지만 한일 관계에서는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3월달에 이 그 정상회담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은 좀 미묘한 부분이고 하나는 지금 이제 실무진에서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 측에 안동에 하기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네. 직접 이승락 실장께서 안동도 가봤어요. 그리고 이제 경북도청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안동을 하해마를 방문하는 정도의 그런 코스를 짜는 게 어떠냐는 그런 검토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일본 쪽이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3월 말까지 이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1월부터 예산이 시작되는데 일본은 4월 초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예산을 지금 제일 끝내야 바쁜 되거든요. 시기군요. 제일 바쁜 시기예요. 예. 그런데다가 3월 19일 날 미국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이 다카이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면서 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 일정상 이게 이제 가능하겠냐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저는 적어도 이번에 이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면 셔틀 회담이 일환이기 때문에 가벼운 기분을 하는 건 좋은데 네. 적어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한일 간에 한때 통화 수합가 700억 달러까지 있었거든요. 네, 네, 네. 지금은 제로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이제 충분한 그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있을수록 좋거든요. 이 통화 수화프는 우리가 필요할 때 빌려 쓸 수 있는 거니까. 외환 안정 지금 무지 중요하죠. 그렇죠. 예. 더구나 우리가 미국에다가 지금 수천억 달러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안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CPTPP라고 말하자면 환태평양 경제 연계 동반자 협정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국이 지금 가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이제 일본이 리더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시적인 어떤 발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걸로 네. 일본 입국 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무려 1,300만 명이 양국 그 관광객이 있었어요. 네네. 1,300만 명입니다. 한국에서 946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어요. 하루에 3만 명씩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일본 입국 시에 우리 국민들이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말하자면 입국 절차를 굉장히 간소하거나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있으면 말하자면 아니면 또 우리 청년들이 지금 약간 실업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일본이 여기에 동의한다든지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지난해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제 주위에서도 가성비 좋고 일본 깨끗하고 뭐 해가지고 놀러 갔다 온 사람들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주위에서. 자,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사도광산 관련 보고서 보면요. 거기에 강제동원 표현이 다시 누락됐다 이렇게 언론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일본 보수층 지지를 지금 등에 업고 있고 중도층까지 대거 흡수를 한 다카이치인데 앞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강경 스탠스를 취할까요? 그 원칙은 절대 안 바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는 그 강경파들의 우파들의 목소리가 있는 데다가 이건 일본 외무성이 계속 주도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외무성은 1910년에 있었던 한일 강제병합은 일본 측은 합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노동이라는 것은 일본 국적이었던 일본인의 어떤 식민지였던 그 조선인들의 강제가 아니고 일본인들도 동원당했고 조선인도 동원당한 거다. 그래서 이건 합법이고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인이 마음에 아프다. 아니면 고생을 많이 하셨다. 위로는 드린다. 그렇지만 불법은 아니다. 네. 라는 그 원칙이 있고 우리는 이건 도저히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맞지 않는 거죠. 이건 식민지의 불법 통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점에서 이제 결국 일치를 못 보고 있고 훨씬 그거보다 강하게 일본 측은 지금 우파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접종을 만들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작년에도 이제 그 추모식이 따로따로 열렸거든요. 사도광산에서. 네. 네. 근데 일본은 아마 그 성향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는 이제 설득을 해야 되고 이번에 이제 그 우리가 좀 그나마 잘한 게 그 조세 탄광에 지금 백수십 명이 그때 그 수몰돼 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네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유고를 다시 꺼내고 그리고 DNA 감정을 해가지고 유족들에게 돌려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간의 공동 조사가 지금 그 시작되는 단계에 들어가 네. 있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이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물꼬를 틀 수 있는 서로 하나의 공감대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그 장이 스테이지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네. 적어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연장시켜 가지고 이 사도광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역사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 접점 만들기 굉장히 힘들다 그러셨는데 뭐 역으로 말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네요. 그래서 그 좀 노력하면서 살짝 한 발짝이라도 조금 뒤로 물러서면서 서로 그 접점을 만들어갔으면 맞습니다.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접점을 만드는 노력을 저희가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 문제 또 이게 또 하나의 또 뭐라 그럴까요? 민감한 문제가 독도 문제입니다. 한일 관계 내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보니까 이틀 후인가요? 2월 22일이 일본 시마네현이 정한 다케시마의 날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의 날입니다. 그렇죠. 독도의 날이죠. 다케시마. 네. 시마네현 이 행사에 정부 차원의 고위급 인사 파견해서
독도 갈등이 제한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세요. 아니요. 그 부분은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됐어요? 어떻게 2월 정리됐어요? 16일 날 일본 정부에서 네. 이전대로 지금과 마찬가지로 정무관을 보내는 걸로. 정무관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차관 복급입니다. 네네. 대신이 있고 부대신이 있고 정무관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인데 당선 3회 4회 정도 되는 약간 이제 정무직으로서는 가장 아래 차관 복급에 해당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정무관을 보내는 걸로 2월 16일 날 발표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거의 의미는 정무관 보내는 의미는 어떤 건가요? 이제 독도 문제를 가지고 대신을 보내가지고 하겠다고 다카이 총리가 전에 발언한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싸우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것은 큰 겁니다. 예. 만약에 이 사태까지 간다면 한일 갈등을 피할 수 없고 네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일 간에 실용 해결을 하겠다고 해도 국내 반발을 견딜 수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전의 사례대로 따르겠다는 것이고 더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19일 날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또 한국을 화내게 만들고 미국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 한일 갈등을 일본 측이 또 만들고 중일 갈등을 만들어내고 하면서 미국을 방문한다?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책을 잡히는 거죠. 미국 가면 뭔가 내가 손해보는 입장에서 뭔가를 지금 만들어낼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의 성향으로 볼 때는 뭔가 약점을 이 동맹이 잘 지내야 맞습니다. 되는데 본인은 동맹 되게 힘들게 하면서 동맹이 잘 지내야 되는데 왜 뭐 저 투자 좀 더 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네, 예. 지금 벌써 그런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지금 예. 선물 보따리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어디에 투자한다. 뭐 연내 몇백억 달러 투자한다는 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짐이 더 무거워지죠. 그러니까요. 중국도 화나게 하고 한국하고도 갈등을 벌이고 여기를 왜 왔느냐라는 식의 대접을 받게 되면 본인도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근데 네. 그런 점에서는 이건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독도의 날 행사도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유지하는 게 본인들이 우리나라와 멀어졌을 때 이득이 될 게 없다. 여러 가지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자민당 이번 압승으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경제 정책인 사나에 노믹스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은 국가 주도 성장 전략 차원에서 AI, 조선, 반도체 등 17개 전략 분야 집중 투자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좀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다고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이 17개 성장 산업을 네. 지금 지정을 하고 지정 그 분야에 대해서 각각 담당 대신 다 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매년대 얼마를 투자해 가지고 성과를 내겠다는 것을 로드맵을 다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체크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세계 3대 AI 강국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데 AI에 집중 투자하겠다. 그리고 일본이 이제 반도체 일본이 명성이 있었거든요. 80년대는 반도체 왕국이었는데 우리가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만, 한국이거든요. 근데 4년 전부터 이미 일본은 반도체를 공급받는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뒤집어 가지고 반도체 강국을 만들겠다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조선 같은 것도 한국보다는 절반도 안 되는데 그 조선 건조량을 2035년까지 지금보다 2배 정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또 방위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무기 수출 원칙을 이제 회제를 하면서 얼마든지 무기를 팔 수 있는 네. 살상용만 제외한다면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그런 그 반도체, AI, 조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산 네. 이런 데서 한국과 경합할 가능성 말하자면 일본이 새로운 라이벌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반도체로 보게 되면 네. 반도체를 만드는 TSMC가 세계 최강이거든요. 네네. TSMC를 그 구마모토 유치를 해가지고 현금 그걸 전체 건설 비용의 절반 정도를 일본 정부가 현금으로 냈습니다. 아 투자 유치를 했어요 투자 공장을. 유치를. 예. 예, 반도체 생산하는 걸로 해서 아. 그리고 공기를 단축해가지고 1년 7개월 만에 거의 절반 만에 공기를 압축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지원을 한 거군요. 지원한 거죠. 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의 오. IBM 쪽하고 잡아가지고 손을 잡고 팹리스 그러니까 설계 부분인데 그걸 이제 북해도에 있는 치토스에다가 공장을 세워가지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반도체에서 소외가 돼 있었는데 반도체 강국인 한국, 대만, 미국에서 이쪽에서는 구마모토에서는 대만하고 손을 잡고 반도 메모리 생산은 그다음에 팹리스 그다음 설계 부분에서는 미국 쪽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지금 북해도하고 큐슈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 쪽이 상당히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는 있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수차례 있지만 이건 실패했고 네. 앞으로 또 실패할 거다라는 예측도 있지만 이건 지금 다카이치가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장을 해가지고 인플레를 잡겠다.
급여를 올리게 하고 임금이 올라가면 충분히 인플레보다 더 많은 소득이 생길 거다라는 것이 지금 다카이치 주장인데 그게 안 되면 네. 본인은 물러나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필사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한국도 상당히 지금 충분한 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요. 이것은 지금 결코 지금 뭐 한일 관계가 좋다고 해서 방관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다카이치 총리가 보니까 이전에 경제안보 담당상을 역임을 맞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상당히 좀 뭐 지식도 있고 맞습니다. 좀 보는 눈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아마 정권의 사활을 걸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경제나 어떤 이런 부분에 핵심 IT 기술 이 부분에 사활을 걸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긴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대비해 나가야 됩니다. 네네. 자, 이런 안보와 경제 분야의 양국 간의 약간 긴장 관계랄까요? 경쟁 관계와는 별개로 최근에 양국 청년 세대의 문화적 유대감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올해 다양한 미래 세대 교류 사업 이제 추진되고 있다고 하고 이 같은 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민간의 온기가 어떤 그 양국의 어떤 뭐 정부 차원의 어떤 협력으로까지 이게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충분한 아주 중요한 인프라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그 우리 세대라든지 우리 아버지 세대를 보게 되면 네. 한국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옛날에 식민지를 통치했던 그런 어떤 우월의식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도 일본에 한 80대, 70대들은 남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외람댁에 그 고베 총리사를 있었는데 예. 일본 각지를 방문하게 되면 관할 지역을 아직도 남아 있어요. 저한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예, 느낌으로서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대, 30대는 한국은 완전한 선진국이에요. 그냥 완전히 선망의 대상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실제로 일본 내에서 한국에 귀하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 완전히 한국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180도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어떤 그런 점에서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일본과 교류할 수 있는 어떤 방위 일본으로 하면 방위력이 우리는 군사력이지만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일본을 앞지르고 있고 종합적으로 본다면 네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1인당 GNP도 이미 일본을 앞질렀거든요. 네. 2년 3년 전부터. 근데 그런 점에서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양국의 젊은 세대들이 어떤 역사 영토 문제를 벗어나서 그것을 또 커버할 수 있는 쓸만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나 협력 어떤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을 만들어내면 네. 한일 관계는 정말로 앞으로 상호 신뢰하고 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관련되는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역시 지금 일부분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지난해 우리가 한일 수교 60주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새로운 60년을 이제 설계하는 시점인데 자,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우리 정부에 가장 필요한 외교적 상상력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또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역시 이제 그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 영토 문제라는 것은 한일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문제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일본을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한일 양국이 놓인 여러 가지 경제 안보 국제 정세에서 이렇게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싫든 좋든 간에 네네. 그러면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그 시기 환경 자체는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한일 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나라 정상회에서 그게 나타났는데 우리는 경제 민생 쪽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방점을 두시거든요.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는 아직까지는 한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경제 협력을 하자는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셔틀회담이 열리게 되면 일본 측을 설득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기업들이 실제로 활동하기 좋은 일본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일본이 한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한일 양국의 청소년들이 서로 가가지고 교류하기도 하고 취업하기도 하는 그런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환경 네. 자체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그 성과를 네. 지금 제시하는 것이 좀 기대된다, 기다려진다라는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경제 협력과 민간 교류 협력 이 부분의 가시적 성과까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